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만한 직장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직장 동료들한테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인생의 교훈을 안겨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랑 제 남편은 토끼 같은 딸을 낳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어요. 딸이 가끔 말썽을 피우긴 해도 애들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남들처럼 사이좋게 잘 살았는데요. 저는 딸을 낳기 전에는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꽤 이름 있는 대학에서 광고 홍보과를 나와 입상도 많이 했고 그 광고회사에도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커리어가 꽤 괜찮았죠. 그런데 아이 낳고 육아휴직이다 뭐다 하다 보니 경력이 단절됐어요. 딸내미가 몸이 좀 약했거든요. 일하다가 전화가 왔길래 받아봤는데 유치원에서 온 전화인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께서 글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님, 희연이가 그러는데 오른쪽 귀가 안 들려서 불편하대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나요? 희연이가 귀가 간지럽고 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대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오셔서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침에 보낼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회사 연차를 내고 유치원으로 갔어요. 유치원에서 딸을 픽업한 다음에 이빈후과에 데려갔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딸을 진찰해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귀에 농이 가득 차서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심각한 중이염이에요. 원래부터 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나서 중이염, 외이도염 이쪽을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죠. 2주 정도 코를 훌쩍거렸지만 그냥 우리 애가 비염이 심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콧물이 귀로 넘어가서 고름이 찬 거였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하느라 몰랐는데요. 게다가 남편도 출장 간 상태라 친정엄마가 계속 봐주시고 계셨거든요. 바빠서 정신 없었던 저는 그렇다 쳐도 애를 계속 봐주셨던 엄마도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희연이가 선생님한테 오른쪽 귀가 안 들려서 불편하다고 했대.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우리 딸이 중이염이라네. 희연이가 엄마한테 아프다고 말 안 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없는 사이에 딸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뭐? 희연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몰랐지. 그냥 재채기만 하고 코만 훌쩍거리길래 이번에도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준 약만 먹였는데. 울 딸은 친정 엄마가 낯설고 불편한지 아픈 걸 계속 숨기고 있었나 봐요. 우리 딸이 그 뒤로 제가 밖에 나가는 게 싫은지 석 달 동안 안 아픈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아파서 힘들게 잠든 아이 다리를 주무르면서 혼자서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딸부터 돌보게 된 거예요.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저도 다시 회사를 알아보게 됐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제가 경력이 화려하지만 경단녀라서 그런지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유명한 기업에서 광고 계열사를 새롭게 만들었대요. 거기는 신생이라 제가 좀 승산이 있어 보여서 넣어보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보, 이제 취직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력서를 넣어봤다고 했잖아. 그런데 연락 오는 데가 없네. 면접 보더라도 금방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봐준 데가 있는데 좀 유명한 기업에서 광고 계열사를 새롭게 만들었더라고. 거기는 신생이라 승산이 있어 보여서 넣어보려고. 제가 이러면서 회사 이름을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싫어. 난 별로니까 거기는 넣지 마. 당신 경력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데를 가. 거기 말고 좋은 곳이 많이 있잖아. 다른 데 위주로 더 넣어보자.
전 당연히 남편이 뭐든 해보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응해서 의외였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남편이 얼렁뚱땅 다른 화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취직은 하고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력서 넣는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니니까 남편이 취직하지 말라는 곳을 지원해 봤는데요. 1차에서는 몇 군데 붙어서 면접도 보러 갔었어요. 남편이 지원하지 말라는 곳도 붙어서 면접을 봤었죠.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떨어지고 거기만 된 거예요. 이럴 줄 몰랐어서 좀 당황했죠.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동안 말 못한 게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버렸는데요. 여보, 사실 당신이 넣지 말라고 한 곳 지원했었거든. 거기 말고도 다른 곳도 이력서 넣었는데 다른 곳은 하나도 안 되고 거기만 합격했어.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 서운해하는 거 있죠? 내가 거기 넣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장난으로 한 말도 아닌데 무시한 거야? 이럴 거면 왜 나한테 상의하고 지원한 건데. 그냥 당신 마음대로 지원하지.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투덜거리고 있길래 저도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좀 크게 싸우게 됐는데요. 게다가 남편이 싫어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됐어요. 저도 그때 남편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내가 붙은 회사를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야? 무슨 이유라도 있어? 당신이 다녀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질색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제가 말해보라고 해도 우물쭈물 거리다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회사라서 좀 그래. 그런 회사는 어차피 가봤자 물경력이 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세. 그 말을 듣고 얼척이 없어져서 헛웃음을 지었는데요. 남편이 워낙 생뚱맞게 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회사 안 좋다는 소문이라도 들은 거야, 뭐야?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이쯤 되면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근거도 없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야.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 나도 회사 여기저기 옮겨봤으니까 이러는 거야.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 한 군데만 진득하게 오래 다녔었잖아. 그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 남편이 이러는데 제가 납득이 가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신이 아무리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더라도 입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당신 혼자 외벌이로 사는 게 빠듯하다며. 알바라도 해보고자 해놓고 일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 물경력이어도 알바보다 회사가 더 낫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니까 일단 입사하고 나서 보게. 다니다 보면은 당신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지. 제가 이런 식으로 다녀보고 별로면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나중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해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지. 당신 말대로 회사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거기 다녀. 남편이 이렇게 대꾸하길래 거기 입사한 다음에 나름 잘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남편 직장 동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이 직장 동료랑 거의 절친 수준으로 친해져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길래 번호를 교환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한 적은 없고 새벽 시간대에 이제 헤어졌다. 너무 취해서 택시 태워서 보냈다는 문자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저녁 7시에 전화가 와서 의아스러웠죠. 일단 무슨 일인지 들어보려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남편 직장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형수님, 지금 형님 큰일 났어요. 형수님이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트럭이 저 멀리서 빠르게 달려오더니 쳐버렸어요. 제가 그때 전화에 정신이 팔려서 몇 걸음 물러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치지는 않았고 형님한테 사고가 난 것만 보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형님이랑 같이 구급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남편 직장 동료가 어디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서 완전히 멘붕이었죠. 아직 우리 딸도 어린데 날더러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앞날이 아득했어요. 트럭 운전수가 울면서 사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 하늘이 정말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은 무거운 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어요. 그렇게 날씨까지 안 좋은 마당에 경찰서에서 트럭 운전수까지 만나게 된 건데요. 트럭 운전수가 초췌한 얼굴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트럭 운전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죠. 아무리 트럭 운전수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몇 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도 제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고 남편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 자리에서 합의를 이야기하는 트럭 운전수한테 합의는 못 해주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매일같이 전화로 합의를 재촉했어요. 처음에는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있으니까 남편을 잃은 아픔이 더 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죠. 여전히 슬프고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합의 안 한다고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슬프고 미칠 지경인데 신경 쓸 곳을 더 두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어요. 보험사 직원과 만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찍어둔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지만 남편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죠. 남편을 어떻게든 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하길래 인사를 했지만 한 분 한 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조문객들이 저를 볼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위로들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거든요. 슬픔에 빠진 제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죠. 영정 사진 속에서 남편이 밝게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왜 이렇게 빨리 떠난 거냐고 몇 번이나 되물어봤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갔어요. 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동안 탈진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조문객들을 맞이했는데요. 그렇게 남편 장례식을 마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쳤는지 몰라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회사에 나가야 되고 애도 봐야 하잖아요. 이 당시에 우리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아직 누가 붙어서 돌봐줘야 했죠. 그런데 친정엄마도 무릎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부탁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런 상황에 부탁드리기 정말 염치 없지만 저희 딸 좀 돌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쁜데 엄마가 무릎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딸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남편까지 사별한 마당에 어머님이 차갑게 대꾸하실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선뜻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 데려와라. 안 그래도 우리 손주 보고 싶었거든. 혼자 살고 있기도 하고 아들마저 없으니까 마음이 허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어머님이 이러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조만간 뵈러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왜 혼자 살고 계시냐고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시부가 안 계셨는데 돌아가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랑 시모 둘 다 대답을 회피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시모 눈치를 보다가 겨우 이렇게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어. 말하기 복잡한 사정이라 얘기해주기 좀 그렇네. 전 남편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런 말을 하길래 아,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나 헤어지신 거구나 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튼 시모가 혼자 사시면서 우리 딸 보는 재미에 사신다고 하니까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애를 좀 돌봐달라는 부탁을 자주 드렸었죠. 그 뒤로 친정엄마보다는 시모가 우리 딸을 봐주는 빈도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3개월 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연이가 자꾸 열이 나서 피곤해하는 것 같은 거야. 그것도 모자라 얼굴도 너무 창백해 보이고 갑자기 코피도 나길래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봤다. 온 김에 전체적으로 검진을 받아보게 했거든. 그런데 희연이가 백혈병이란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죠. 마침 그때가 퇴근하던 때였거든요.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전화를 끊은 다음에 헐레벌떡 병원으로 가봤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울먹거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백혈병에 걸린 게 믿겨지지 않는다. 세상에 어쩜 좋냐. 다른 병도 아니고 백혈병이라니. 세상도 무심하시지. 어머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를 부둥켜 안은 채로 이렇게 달래드렸어요. 어머님, 어떻게든 이겨낼게요. 우리가 힘내면 우리 딸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토닥여드리고 저도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물론 저도 손과 발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죠. 제가 그때 좌절해버리면 백혈병 걸린 우리 딸은 어쩌겠어요. 저는 엄마니까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이 약문체로 버티려고 한 거죠. 그렇게 저는 열심히 돈 벌면서 딸 병원비를 충당했어요. 바쁜 저 대신 딸을 봐주시는 시모와 친정 엄마께 항상 감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입사해서 일하고 있고 남편이 입사를 반대했었던 회사가 신생이라고 했잖아요. 회사 대표로 앉아있는 사람이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심시간에 동료가 대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 퍼진 소문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여기 이 회사가 유명한 기업 회장님이 손녀를 위해서 광고회사를 하나 차려준 거래요. 그러니까 대표 자리에 손녀를 앉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랑 몇 번 회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소문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장의 손녀라는 그 대표가 하는 말이나 행동, 일하는 방식 같은 걸 살펴보니까 약간 무능해 보였어요.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딸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야 했어요. 예전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딸이 아픈 후로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저를 더 인정하고 더 좋아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저도 욕심이 생겨서 회의 시간에 대표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표님, 이 광고 우리가 하는 거 어떨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방안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대표가 귀찮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표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어요. 하던 일이나 잘하세요. 괜히 일 키우지 말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놓고 못하면 전부 다 책임질 거예요?
대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하겠다고 고집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회의실을 나왔거든요. 점심 먹을 때 직원들이랑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이렇게만 말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못하게 돼서 아쉽더라고요. 진짜 자신 있는 분야고 제가 전에도 해봤어서 성과도 잘 나올 것 같았는데 대표님은 제가 못 믿었나 봐요. 그 이상은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동료들이 대표가 무능력하고 제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다 인식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걸 언제 눈치챘었냐고요? 막내가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실수를 했었거든요. 조 과장님이 대표님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하는 일도 없고요. 대표실에 들어갈 때마다 대표님이 딴짓하는 거 다 봤어요. 대표님이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라서 다행이었죠. 평소에 막내가 말조심하는 성격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지영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그만 마셔요. 대표님이 없어서 망정이지.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후에 별 문제 없이 뜨악할 말도 안 나오고 회식 자리가 잘 끝났거든요. 평소처럼 다음 날에 출근을 하러 갔어요. 회사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까 대표님께 이런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조 과장, 출근했으면 할 말 있으니까 대표실로 와봐. 바쁘더라도 지금 당장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니까 얘기 좀 나누게. 이걸 보자마자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실에 갔더니 대표가 이러는 거 있죠? 최 부장한테 들었는데 막내가 나보다 조 과장이 능력 있다는 말을 했다며? 조 과장이 나를 평소에 얼마나 우습게 말했으면 막내가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러면서 저한테 괜히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대표가 이런 시비를 다 걸고 있더라고요. 조 과장이 일을 못하니까 회사 성과가 안 나오는 건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말을 했으면 나를 무능력하게 생각하는 거야? 조 과장이 점심 먹을 때나 회식할 때 맨날 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지. 그렇지? 대표가 저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제 입장을 하나씩 말씀드렸는데요. 전 일단 대표님 뒷담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하고 싶다고 했던 프로젝트를 못하게 돼서 아쉽다고 말했었는데 지영 씨가 그걸 듣고 오해한 것 같아요. 전 그저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이에요. 제가 이러니까 대표가 저를 아니 꼽게 보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절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조 과장 말이 사실이면 나중에 이런 말이 또 안 나오겠지. 막내 직원이 실수로 한 거라고 했다. 됐으니까 나가. 대표가 이러길래 찝찝한 마음을 안고 대표실 밖으로 나왔거든요. 제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최 부장이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조 과장, 나대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해. 조 과장이 지금 남들보다 일 잘하고 대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큰 코 다쳐. 조심하라고. 이러고 나서 제가 반박을 하기도 전에 외근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 외근하고 돌아오면 한마디 할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바뀌었죠. 어차피 최 부장이 말이 잘 통하는 양반이 아니었거든요. 최 부장도 무능하면서 대표만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알랑방귀 잘 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무시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후로 대표와 최 부장이 저를 단체로 왕따시키더라고요. 평소에는 회사 메신저로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이 회사 메신저로 뭘 먹을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쁠 때는 말 못하고 아무거나 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하나 둘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거겠거니 했는데 한 명씩 가버리니까 뭔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만 두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회사 메신저로 점심 뭐 먹을지 물어보거나 급하게 일어나서 같이 가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봤거든요. 오늘은 다들 뭐 드시나요? 이 근처에 백반집이 하나 생겼던데 거기 가볼까요? 백반이면 다들 무난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 팀이니까 어느 정도 업무량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한가한 편이었는데 모두가 무슨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제 메신저를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최 부장이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뭐야, 조과장도 같이 먹게? 오늘 조과장이 못 먹는 메뉴 먹으러 갈 건데 우리도 점심시간에 초밥 좀 먹으러 가자. 제가 회를 못 먹어서 점심을 먹을 때 회가 주 메뉴로 있는 식당에는 안 갔거든요. 최 부장이 일부러 이러는 게 다 보였죠.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동 같은 거 먹으면 돼요. 같이 가요. 저번에 미영 씨가 맛있다고 소문난 초밥집 가시려고요? 거기 우동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제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나가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 부장이 눈살을 찌푸린 채로 이러는 거예요. 뭐하러 불편하게 그래. 억지로 같이 먹으러 올 필요 없어. 회 못 먹는데 우리 때문에 초밥집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쩌겠어. 그냥 따로 먹어. 최 부장이 이러길래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쭉 지켜봤는데요. 직원들도 최 부장 눈치를 보면서 서 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 혼자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회식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만 빼고 가놓고 그 다음날 최 부장이 이런 식으로 회식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제 팀 회식 때 갔던 곳 맛있었지? 다음에도 거기 가게. 어제 술 조금만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긴 했는데 영 힘드네. 다음에는 무조건 금요일 날 회식해야겠어. 최 부장이 일하다가 말고 능청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최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팀원들끼리 어제 회식하셨어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설마 저만 빼고 회식 자리를 가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최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최 부장은 얼굴을 철판을 깐 채로 너스레를 떨면서 이랬어요.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말한 줄 알았는데 내 잘못 아니야. 지영 씨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난 아무 말도 없길래 개인 사정으로 못 오는 줄 알았지. 근데 막내 직원이 진땀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더니 잔뜩 주눅 든 채로 이렇게 변명을 해댔어요. 그게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말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말씀드릴게요. 딱 봐도 최 부장이 부르지 말라고 해놓고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어요. 아픈 딸 때문에 그랬죠 뭐. 회사도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자르진 못하고 괴롭히기만 했어요. 어느 날은 최 부장이 일하던 도중에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요. 상 살아도 되는 양 이런저런 첨언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가 회사 사람들한테 미움받는지도 모르는 것 같던데. 우리가 일부러 점심시간에 따돌리고 회식 자리도 빼먹고 가는데 눈치가 없는 건가? 저런 머리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했는지 몰라. 사람이 좀 띨띨한 것 같아. 이거 누가 봐도 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었는데요. 부장님, 혹시 저한테 한 말이세요? 아까부터 이야기하시는 게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요. 제가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 부장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아주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조과장 앞에서 조과장 욕을 해? 내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처럼 보여? 갑자기 왜 그래? 요즘 찔리는 게 있나 봐. 이렇게 비아냥대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심지어 최 부장이 대놓고 제 욕을 하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지가 힘들면 코앞에서 제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지도 않았죠. 어차피 회사는 일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절 따돌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딸 생각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이 백혈병 때문에 3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집중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급하게 병원을 가봤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딸을 검진해보고 이런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이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혈소판 수가 너무 많이 감소해서 멍도 잘 들고 출혈도 잘 안 멎네요. 지금 써볼 수 있는 약은 다 쓴 상태라서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의사가 수술 방법과 비용을 설명해 줬거든요. 수술비가 생각보다 비쌌고 저는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돈을 전부 다 아이 치료비로 진작에 썼었거든요. 시댁이나 친정에도 돈이 없다고 해서 막막한 거예요. 급기야 다른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점심시간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나씩 잡았는데요. 왕따 당하기 전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을 회사 밖으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어요. 우리 딸이 사실 백혈병에 걸린 상태거든요. 그동안 계속 약물 치료를 해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제가 딸 치료비로 돈을 다 쓴 상황이라서 돈이 없더라고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막 꿔보는데 다들 눈치 보면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몇몇이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빌려주긴 했어요. 친하게 지내던 동료 중 한 명이 말도 없이 돈을 보내놓은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조 과장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부탁했겠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직장 동료가 이러길래 너무 고맙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친구한테도 연락해서 빌리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하다가 잠들었다가 출근을 했거든요.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바로 흩어지더라고요. 얼핏 들리는 소리가 돈을 빌렸다더라 이건 거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난 것 같았죠. 최 부장이 또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서 대표한테 말했나 봐요. 대표가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실에 갔더니 대표가 이러더라고요. 지금 조 과장 때문에 회사 분위기 안 좋잖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돈 빌리는 곳이야? 나중에 조 과장이 돈 안 갚아서 일 커지면 두고 봐. 대표가 이때다 싶었는지 육두문자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 종이를 탁 하고 내려놓고 펜을 집어던지듯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하니까 대표가 이러는 거 있죠? 조 과장이 정확히 누구한테 돈을 빌렸고 얼마나 빌렸는지 적어. 그리고 언제까지 줄 건지 상세하게 적어야 할 거야. 조 과장이 일은 안 하고 돈 빌리고 다니다가 사고 치면 나만 피곤해지잖아? 어디서 민폐짓 거리를 해놓고 뻔뻔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 지금 당장 적으라고. 정말 대표가 하는 짓거리가 답이 없어도 아쉬운 사람은 저잖아요. 여기서 대항했다가 잘리면 취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사정사정했죠. 아니 대표님, 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닌 건 죄송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치 부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잘 갚을 거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네? 제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대표실에 회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를 보다가 눈이 땡그레지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쿠, 손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문부터 열어버렸네. 미안해요. 실례했습니다. 이러고 나가시려다가 다시 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지 싶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이러셨어요. 혹시 남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석호 씨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낯이 익은데 설마... 회장님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끔뻑이고 있길래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눈을 도르륵 굴리다가 회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맞는데 제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회장님이 제 남편이랑 아는 분이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회장님께서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러셨어요. 아니, 그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냐? 내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그렇게 너무 반가워하시더니 그동안 엄청 그리워했다는 눈빛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회장님을 직접적으로 마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말을 늘어놓았는데요. 아니, 회장님,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저랑 제 남편을 알고 있을 리가 없는데, 저는 회장님을 따로 뵌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반가워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회장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회장님인 줄 알았냐고요? 회사 홍보물에 회장님 소개와 이력이 적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회장님 사진이 있어서 대표실로 회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알아본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가 아닌데 회장님이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심지어 회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시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울 석호 친아버지란 소리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널 만나려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니? 회장님이 제 시아버지시라니 너무 얼떨떨했죠. 전 끝까지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에겐 시아버지가 안 계세요. 시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아왔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아버님이라뇨. 그런데 회장님이 입술을 꾹 다문 채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한참을 애틋한 표정으로 보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시어머니 이름이 이춘자지? 우리 춘자가 내게 왜 시아버지가 없는지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치? 아마 울 춘자가 말하기 힘들었을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입을 떡 벌렸죠. 그리고 큰 목소리로 회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춘자 맞아요. 우리 어머님 이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진짜로 회장님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회장님 같은 분이 저희 아버님이면 어머님이 숨기고 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끝을 흐리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대표인 소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온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며느리 잘 지냈어? 손주 녀석은 잘 크고 있고.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벙쪄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대표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혜영아, 잠깐 며느리 좀 데려갈게. 이럴 게 아니라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시아버지로서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시간 좀 내줘라. 회장님이 이러시니까 대표이자 회장 손녀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처음엔 대표가 바로 저를 보내주지 못했죠. 제가 회장님한테 자기가 한 짓을 전부 다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지 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랬거든요. 잠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러세요?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굳이 자리 안 비켜주셔도 돼요. 안 그래도 조 과장님이랑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대표가 이러니까 회장님이 저랑 단둘이 할 말이 있다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그니까 대표가 그제야 보내줬는데요. 하지만 문 앞을 비켜주면서 갈팡질팡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니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대표실을 빠져나와 회장님을 따라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커피를 사주셔서 자리에 앉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회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네 남편 석호가 내 아들이다. 내가 정략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전부터 만난 우리 춘자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집으로 들여 첩으로 지내게 한 거야. 석호가 태어났을 때도 무척 행복했지. 하지만 석호가 커가면서 자신이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몹시 싫어했어. 결국 독립할 나이가 되자마자 나랑 연을 끊고 살게 됐거든. 그때 석호 혼자만 나간 게 아니라 춘자도 설득해서 데리고 간 거야.
회장님이 착잡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회장님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석호가 나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1, 2년에 한 번씩 연락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거였어. 생사를 알고 싶어서 잘 지내나 걱정돼서 연락을 했었는데 석호가 결혼할 때도 석호가 날 싫어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를 못했다. 심지어 내가 주기도 하지 못하게 했어. 어쩐지 남편이 제가 회장님 회사에 지원하려고 할 때 싫어하고 합격했다고 하니까 정색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제가 회장님 회사에 들어가는 걸 끔찍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남편이 제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이 사실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춘자가 며느리 너에 대해서 알려주고 손녀딸 사진도 보여줬어. 그리고 손녀딸이 아프다는 사실도 알려주더라. 그리고 나서 춘자가 우리 석호가 죽었고 장례식에 나를 부르지 않은 이유도 말해주더라고. 춘자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해서 우리 석호가 죽었다는 소식도 늦게 들었어. 춘자 말로는 석호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 있대. 바로 그게 만약에 나나 엄마가 죽더라도 장례식장에 회장님 안 부를 거다. 부르지 말아달라는 말이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춘자가 고민하다가 장례식장에 나를 안 불렀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남편 핸드폰에서 봤던 이상한 이름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연락을 제가 돌렸거든요. 남편 휴대폰에 성북동 양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는데 저는 무슨 거래처인 줄 알고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니까 회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석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게 엄청나게 원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 희연이 치료비는 나한테 맡겨줘. 대신 오랜만에 춘자도 보고 우리 희연이 병문안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회장님이 진짜 우리 남편을 사랑하셨나 봐요. 회장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시면서 남편 몫의 유산이라며 30억을 즉시 제게 송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모시고 딸이 입원한 병원에 갔는데요. 회장님이 거기서 시모랑도 오랜만에 만났어요. 회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시모는 죽은 아들의 눈치를 보느라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어머님을 와락 껴안으시면서 이러셨죠. 춘자야, 그만하면 됐다. 석호도 우리 집에서 살 때 어릴 적에 얼마나 구박을 당했으면 당신이랑 집을 나갔겠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이제 죄를 좀 씻고 싶은데 도와줘라. 내 본처도 재작년 노환으로 죽었으니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우리 시모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어머님을 껴안은 채로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대표실 문을 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얼핏 들었거든. 내 손녀딸이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어? 손녀딸이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헐뜯는 버릇이 있는데 내가 뜯어고치고 있는 중이다. 내 앞에서는 손녀딸이 얌전해 보여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설명했는데요. 회장님이 제 말을 듣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딸은 회장님의 도움으로 치료도 잘 받고 골수 이식을 받아 잘 회복하는 중이에요. 회장님은 저에게 본인의 손녀인 대표와 최 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지시를 내리셨어요. 세상에 우리 손녀딸이 그 정도로 인성이 더럽고 약삭 빠른 애일 줄은 몰랐다. 우선 우리 손녀딸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벌을 줄 테니 최 부장이라는 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해고해라. 회장님 말씀에 제가 노무사를 만나서 알아봤거든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증거가 또렷하게 없다고 하니까 노무사가 이러더라고요. 확실히 전화 기록도 남은 게 없고 회사 메신저에도 그럴듯한 증거가 안 남았네요. 혹시 일기는 따로 안 적어두셨나요?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일기장을 제출해도 되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일기를 꾸준히 쓰는 버릇이 있어서 최 부장이 한 짓거리를 다 적어놨었거든요.
게다가 직원들 증언도 있어서 최 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해고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속 시원했던 건 회장님이 저를 대표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막내 직원이 제가 대표보다 능력이 좋다고 인정했었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도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는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대화를 해보셨나 봐요. 갑자기 회장님이 회의실로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직원들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해봤는데 직원들이 전부 다 칭찬 일색이더라. 직원들이 전부 다 울 며느리가 제일 일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며느리 네가 대표직을 맡았으면 좋겠다. 우리 손녀딸을 네 밑으로 둬서 일 좀 가르쳐줘라. 처음에는 내가 대표라니 초고속 승진에 부담스러움이 몰려왔는데요. 하지만 저를 못살게 굴었던 회장 손녀를 제 부하 직원으로 둘 수 있는 기회잖아요. 심지어 회장님이 회장 손녀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셨대요. 내가 손녀딸한테 며느리 내게서 많이 배우라고 했어. 며느리 네가 손녀딸을 가르쳐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줘봐라. 이 말을 들은 순간 회장 손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생각에 온몸이 근질근질해졌죠. 그래서 회장님께 바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지금은 회장 손녀를 빡세게 교육시키는 중이에요. 회장 손녀가 처음에는 평소랑 똑같이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기도 했어요. 최 부장 말이 맞았어. 최 부장이 나한테 조 과장이 일 잘한다고 으스대고 기고만장한 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렇게 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일 잘하는 척해서 웃기다고 하더라. 최 부장이 저를 시기 질투하면서 이전 대표한테 제 뒷담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전 대표가 씩씩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우리 할아버지한테 네가 누군지 다 들었어. 우리 할아버지 세컨드 집안 며느리 주제 어디서 나대? 할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서 네 부하 직원으로 만든 거지. 내가 너한테 괴롭힘 당했다고 말해버리면 할아버지가 바로 내 편 들걸?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역을 몇 가지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게 뭔지 가만히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보내지도 않은 메시지가 잔뜩 전송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전 대표가 이러는 거예요. 요즘 어플 같은 걸로 가짜 문자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 그걸로 만든 거야, 이거. 어때? 감쪽같지? 이걸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면 깜빡 속아 넘어갈 거라고. 그런데 제가 회장 손녀를 가르치러 오면서 빈손으로 왔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을 때 가장 어이가 없었던 점이 왜 녹취록은 없냐는 말이었거든요. 아니,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일이 녹음기 켜서 녹음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신고 처리가 돼서 최 부장을 해고시키긴 했는데 피해자한테 녹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장 손녀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회장 손녀 앞에 바로 녹음기를 꺼내놓고 제가 녹음한 걸 틀어줬죠. 그니까 회장 손녀가 화들짝 놀라서는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때 제가 회장 손녀를 비웃어주면서 이랬죠. 지금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셨죠? 제가 그쪽한테 또 당할 줄 알았어요? 이거 회장님한테 들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그쪽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회장님이 하나도 안 믿어주겠죠? 제가 이러니까 회장 손녀가 바로 제 팔을 붙잡고 싹싹 비는 거예요. 회장 손녀가 그러든 말든 바로 몸을 틀어서 회장님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전 대표가 바로 바짓가랑이를 붙든 채로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제발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경호 없이 굴어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이전 대표가 아예 무릎을 꿇은 채로 비굴하게 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이전 대표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복수해줬죠. 저한테 어떻게 굴지 지켜보고 일도 성실하게 배우면 생각해 볼게요. 그쪽이 어떻게 해낼지 살펴본 다음에 결정할 거니까 어디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 뒤로 회장 손녀가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있어요. 저만 보면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허리 숙여서 인사하더라고요.
회사 커피 맛없지 않냐고 자기가 커피 사올 때 사왔다면서 저한테 커피를 맨날 사다 바치는 거 있죠? 심지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맞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박수를 막 쳐요. 전 이렇게 제가 녹음한 걸 무기로 회장 손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도 잘 듣고 일도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 뒤로도 회사에 몇 번 오셔서 이전 대표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보셨거든요. 어느 날은 회장님이 단둘이 밥을 좀 먹자고 하시더니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며느라, 네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기까지 하나 보다. 백수나 다름없던 년 사람 만들었더라. 아주 잘했어. 안 그래도 손녀딸이 게을러서 골치 아팠거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손녀딸 갱생시켰네. 회장님이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셔서 회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랑 다르게 많은 돈을 벌면서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저처럼 힘든 일을 겪으시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더라도 언젠가 그만큼의 행운을 만나게 되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조금만 더 견뎌내 보시길 바랄게요.